오늘은 예전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위기가 온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지 쉽게 경제적으로만 이야기해 봅시다. 끝까지 들으시면 걸러야 할 기사, 집중해야 할 경제 기사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기사를 보면 1997년에 일어난 IMF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하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IMF 당시의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경제 흐름을 간접적으로 비교해보고 향후에 어떤 요인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김하백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 예측하면서 자꾸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당시 외환위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고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면 우리 한국에서만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는 마치 이 감기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퍼져나간 경제위기였고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전반적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기억하면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MF 외환위기는 실제로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는 그런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제 기억에는 당시에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위기를 겪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발생한 게 맞는데요. 예.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가 자본 자유화 정책이고요. 자본 자유화 정책. 예.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당시에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권의 급격한 외채 증가, 이것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노골적인 달러 강세 정책이 당시에 펼쳐졌는데 이 부분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원인 자체가 지금 동아시아에 있었던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이 다 공통된 문제점이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본 자유화, 급격한 외채 증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화가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었다. 네, 맞아요. 우선 외환위기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자본 자유화 정책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본 자유화 정책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창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자본 자유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1990년대 초중반 이후에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앞에서 설명한 이 자본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개방 경제 체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서 각종 규제나 제한 요소들을 완화해서 국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볼 건 없고 네. 해외 자본이 쉽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게 자본 자유화 정책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문턱을 열어 제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 실제로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전체 시장에 흘러 들어간 이 해외 자본 중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절반 정도의 해외 자본이 동아시아 시장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야, 선진국 빼고 모든 나라에 투자되는 모든 자금이 100이라고 치면 네. 그 중에서 절반이 되는 50%가 그냥 동아시아에만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아시아로 자금이 굉장히 심하게 치우쳤네요.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해외 자본이 동아시아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그러니까요. 당시에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시장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년 10% 가까운 국가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니까 이건 완전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 같은 투자처로 여겨진 겁니다. 사실 엄청난 해외 자본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 투입되고 그리고 일부 자금은 기업에도 흘러 들어가서 생산
생산 설비에도 투자되고 고용도 창출하면서 생산성을 늘리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아시아 시장에 그렇게 해외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까? 네. 앞에서 해외 투자금 중에 일부는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기업의 생산성을 늘리는 데 사용됐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많은 해외 투자금 중에서 극히 일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해외 자본은 주식과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대략 456포인트에서 1145포인트까지 그렇게 급상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키우라고 해외에서 돈 투자해줬더니 이놈의 회사들이 회사 키우는 데는 돈 안 쓰고 네.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데 쓰고 자빠졌다 이 말이죠. 네, 비슷합니다. 네, 당장 그게 쉽게 돈이 되니까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많이 안 쓰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해외 자본의 대부분이 기업의 생산적인 요소에 이래 골고루 투입돼서 그 해외 자본을 유치한 나라의 경상수지도 개선되고 예. 더불어서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실제로 투입된 해외 자본보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이거는 어찌된 게 시간이 흐를수록 경상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벌어들이는 외화의 양보다 써버리는 외화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동아시아 시장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업들이 쉽게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쉽게 투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쓰다가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주가는 거품이 끼고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손 털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첫 번째가 자본 자유화 하다가 돈을 허투루 쓴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금융권의 급격한 외채 증가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셨죠. 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 자유화 정책을 펼치는 그 당시에 은행을 포함해서 이 금융권이 외화로 표시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달러로 갚아야 되는 그런 대외 채무인 외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데요. 빌린 돈을 달러로 갚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네, 이렇게 증가한 달러 표시 외채가 결국에는 동아시아 국가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외채가 급증한 게 사실인 건 맞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대외 채무가 아니라 대외 채무를 생산적이고 수익성 있게 사용을 못했다는 점인데요. 금융권이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네. 지가 이자 같은 거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빌렸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경제 활동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빌려도 그 빌린 돈을 레버리지로 잘 이용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빌린 외채를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고 그걸 이용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을 수 있도록 외화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이 투자받은 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고 네. 두 번째 이유는 금융권이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린 거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 외화의 유입과 유출에 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 신용 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원금과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 외화 표시 외채니까 원금과 이자를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달러를 갚는데 더 많은 자국 화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달러로 빌렸으니까 달러를 갚아야죠.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화가 동아시아 시장 외환위기의 세 번째 이유라고 했었는데 이 기준이면 앞의 이야기랑 일부 좀 연결이 되겠네요. 세 가지 이유가 전체적으로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마지막 원인은 그 미국 금리 인상과 무자비한 달러 강세 정책인데요. 예. 1990년대 초반까지 그 불황 상태인 미국은 당시에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 불황을 탈출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할 경기 과열을 미리 걱정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예방주사를 놓은 거죠. 이 부분은 미국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상황이랑은 좀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달러 강세 정책을 펼치자 고수익을 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들어갔던 해외 자본들이 다시 미국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외 자본의 유입이 끊어지면서 동아시아 자산 시장의 버블은 폭발하게 된 겁니다. 외환위기가 터진 거죠. 그 시작이 태국이었던 거고. 네, 실제로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면 1996년 12월 12일에 그 OECD 회원국 클럽에 들어서면서 당시 분위기도 업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렇죠.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인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12일 후에 12월 3일 이때 당시 임창열 재정경제원 장관과 IMF 총재가 구제금융안에 서명하면서 최종적으로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때 한국은 25%짜리 고금리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와, 이게 25% 이자로 IMF에 돈 빌린 겁니까? 네, 완전 고금리예요. 이후에 이제 4년이 채 못 돼서 2001년 8월 23일에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IMF 관리 체제를 완전히 탈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다들 잘 알다시피 그 과정에서 5개 시중은행도 파산했고 5대 그룹 20개 대형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뭐 중견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엄청난 실업 문제까지 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뭐 풍선 효과라고 해서 버블이 터지는 게 너무 많은 돈이 유입돼서 버블이 폭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버블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규 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정작 버블이 터지는 거는 더 이상의 신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돈이 끊겨서 수요가 없을 때 폭발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규 자금이 무한대로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다면 버블이 터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 하나의 시장에 무한대로 자금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버블이 터지는 거고요. 모든 시장이. 그렇죠. 예,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가 길어질까봐 제가 봤을 때는 김하백님이 좀 생략한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굳이 IMF에 돈 안 빌려도 되는데 빌렸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따로 이야기를 안 하시네요. 예, 이 부분까지 거론하면 이야기도 사실 너무 길어지고 뭐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일부 안 했습니다. 뭐 기회 되면 한번 다뤄보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봤을 때 IMF를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IMF 발생 이후에 IMF에서 당시에 요구한 요구 조건도 우리가 굳이 들어줄 필요까지 없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들어준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만약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생긴다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까요? 좀 말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화선이 되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문제가? 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쑥으로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관심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지금 뭐 남북 경협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 뭐 한 번씩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반짝하다가 또 기억에서 지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계부채,
기업 부채 문제도 실제로는 이 금리 문제와 심각하게 엮여 있으니까 예. 시청자분들도 기업에서 지우지 말고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금리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그런 경제 전망을 말하면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수축되면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다행스러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예, 며칠 전에 나온 기사죠. 예,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본 이 기사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요. 내년부터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미국 경기도, 유럽 경기도, 그리고 중국 경기도 전체적으로 예전만 못하고 분명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예상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예. 그럼 나중에 정말로 경기가 수축되고 쪼그라들었을 때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 정책이고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돈을 풀어주려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여력이 있을 때 미리 금리를 올려놓는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 말입니다. 그때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일어날 경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에 금리라는 수위를 충분히 높여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향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실행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1%포인트 혹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하고요. 우리 국내 증시의 30%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했었나?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미국 기준금리랑 1%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거 시장에 굉장히 큰 대형 악재라면서요. 예, 저번에 저희가 같이 방송한 내용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에 우리나라 금리도 보조를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국내 가계부채가 올해 3분기 1,500조가 넘었고 소호대출이라고 해서 스몰오피스, 홈오피스의 약자를 따서 소호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아무튼 자영업자들이 받는 이 소호대출이 591조로 집계되었으니까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을 합치면 대략 2100조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소호대출을 가계대출로 안 넣었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가계대출로 잡아야 된다고 막 얘기 엄청 많이 하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세 자금도 부채의 개념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예. 어차피 전세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짜리 무이자 대출 같은 개념이죠. 아무튼 이 전세 부채가 대략 700조 정도로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로 예상되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가계와 관련된 모든 부채를 합치면 대략 2800조가 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 이 전세는 대출로도 안 잡히잖아요. 네, 그건 안 잡혀요. 거기다 또 더 큰 문제는 예.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의 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추가적으로 사실 말이 더 길어질까봐 거론을 안 해서 그렇지 현재 기업 부채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앞으로 겪을 금리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이 금리 문제와 부채 문제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네. 2008년 미국처럼 네. 우리도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는 통화 지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래서 무한 통화 공급을 할 수도 없지만 예. 만약에 원화를 무한정 찍어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 환율을 상승시켜서 이 무역 흑자를 확대시키면 당장 환율 조작국 지정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도 있네요. 예. 그러면 돈을 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인데, 예.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통화를 늘린다든지, 어렵죠. 네,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리든지, 아니면 정부가 마이너스 재정 정책을 펼쳐서 쉽게 얘기하면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든지, 어떤 것이든 최소한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 정책은 안 되는 거 다들 잘 알 거고요.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마이너스 재정 정책을 펼쳐서 시장에 돈을 푸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부 부채를 늘리는 방법은 당장은 정부 부채 규모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마지노선으로 달려가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까지 늘리는 게 그게 현명한지 그거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열심히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야지 부채를 부채로 덮는 방법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업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정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말이 많던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은 좋은 것 같던데 예. 연봉 3,500에서 4천만 원이면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 괜찮죠. 그렇죠. 빈강이실 불 끄고 고속도로에서 풀 뽑고 역에서 짐 들어주는 그런 일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산불 감시하고 그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예. 일자리 창출도 현실적으로 되고 예. 아무튼 이 광주형 일자리도 현대차 노조에서 반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말하는 IMF 외환위기가 실제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였다는 것, 만약에 또다시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시작은 한미 금리 차이에서 시작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미국처럼 돈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학용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누르고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어주세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